교단에서 결정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 모임 시간에는 문학 강좌를 하자. 그것이 시든 스피릿든 또 강사는 내부에서 하든 외부에서 하든 그렇게 정해서 정기 모임 때에 문학 강좌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뭐 이유 목적은 뭐 다른 게 없겠죠. 보다도 우리가 좀 여기 보면 기성 작가들도 계시고 또 이미 또 등단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설관이 좀 이렇게 좀 그 문학적인 그런 어떤 그 소양을 좀 우리가 쌓게 되면 지금까지 쓰시던 분들은 더 잘 쓰게 될 것이고 또 좀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또 시작을 해야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용기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테이프를 끊고 또 저야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무슨 강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으로 오늘은 그냥 시작을 하니까 어디 뭐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생략을 하고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음 달서부터는 좀 우선 가깝게 그저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 김영호 교수님이 오시든지 누가 오시든지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지상에 좀 광고도 하고 매체에다가 좀 광고도 하고 그래서 좀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얼마나 계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이렇게 좀 하고 외부 강사도 모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우리의 어떤 글 쓰고자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질을 스스로 좀 이렇게 향상시켜 보자. 그런 취지하에 그 문학 강좌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처음 테이프를 끊는데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또 앞에 나서게 돼서 벌써 마음이 좀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해하시면서 지금 프린트를 나눠드릴 테니까 일단 프린트물을 하나씩 가지시고 보시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계속 글을 써오고 계시는 분들, 기성 작가도 계시고 이미 등단한 시인도 계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시집까지 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번 좀 관심은 있는데 누가 또 권유를 해서 이렇게 또 오신 분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쓰기 전에도 고민스럽고 쓰면서도 고민스럽고 근데 글 쓰는 것은 어떤 그야말로 뭐 정점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까지 오를 수 있는 거는 뭐 쉽지가 않은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향기 나는 글, 향기 나는 시, 수필 읽는 분들로 하여금 뭔가 참 그렇구나 산뜻하다 어떤 그야말로 참 향기가 난다 그 글을 보면서 수필을 보면서 시를 읽으면서 뭔가 좀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무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는 뭐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저도 시집을 한 번 낸 사람입니다. 시집을 하나 냈었고요. 또 거기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드린 제 시집에 있는 시를 한 2편 복사해서 드렸는데 거기 그 꽃꽂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꽃꽂이 받아보셨나요? 꽃꽂이라고 하는 시가 2010년도 뿌리문학 서북미문협회에서 주최하는 뿌리문학상 제1회 1회에서 대상 먹은 작품입니다. 거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 자랑 같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화끈거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활자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면 좌우지간 그 다음서부터는 이거는 얻어맞을 생각도 하고 터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발표됐던 글이고 또 그나마 이제 여기에 제일 오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서북미문인협회에서 그것도 제1회에서 어쨌든 간에 상을 받은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저 유명한 그런 아주 명작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작품들은 너무 또 이렇게 좀 우리와는 좀 이렇게 거리감을 좀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졸작이지만 그냥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제 작품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그냥 올렸습니다. 지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는데 잘 논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와 언어 그랬습니다. 시와 언어.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이경자 시인님이나 또 여기 몇 분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다들 이렇게 저보다 다 이렇게 연상입니다만은 다 연상의 여인들이거든요. 다 연상이신데 현대실버대학에서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제자들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건 나중에 내가 싹싹 빌 테니까 지금은 좀 근데 그때 제가 2008년, 2009년, 2010년 아마 한 6-7 학기 정도 제가 시 창작 그다음에 무슨 한국 명시 해설 이래가지고 사실은 어렵지 않게 한 3-4년 제가 시를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참 계속해서 글을 쓰시는 그런 이제 우리 시인들이라든지 작가들을 보면서 어디서 이렇게 되든지 간에 우리 이경재 시인님 같은 경우 이렇게 시가 발표되고 그런 걸 보면 좀 뿌듯해요. 내 제자가 잘 썼구나 이게 아니고 하여튼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작품을 쓰신다라고 하는데 그 작품의 질이 제가 평가하는 게 좀 송구합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좀 향상돼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곤 해요. 그래서 참 고맙다 싶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냥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사실 신동치 않은 강사는 뭔가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헛소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변하기 위해서
저를 좀 이렇게 드러냈는데 그냥 하실 줄로 알고요. 오늘 주제는 시와 언어, 그런 주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했던 겁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에 우리 암환우 가운데 한 분이 저희가 한 3년, 한 4년 가까이 그냥 계속 해왔던 분이고 거의 매일 병상에 가서 이제 그저 위로하고 하던 분인데 3개월 진단받고 저희 암환우를 찾아왔는데 이분이 3년, 거의 한 4년 가까이를 사셨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죠. 어쨌든 간에 이제 환자로. 그래서 그 병원에 다닐 때 그렇고 가시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허전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언니도 누나도 아니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만나면은요 어쨌든 간에 정이 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저녁에 이렇게 이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생각이 좀 뭔가 아주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분을 내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무슨 여인으로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말이죠. 그냥 환자와 그리고 그냥 돌봐주려고 했던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뭐라 그럴까 해서 일도 좀 손이 안 잡히고 좀 마음도 좀 이렇게 좀 떠 있는 것 같고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것 같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교회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에 했던 거 그냥 복사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한번 양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시어를 찾아서 가로 열고 닫고 했는데 시어가 있다. 시어가. 언어가 있고 시어가 있다. 시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시어가 있다. 언어를 시어로 바꾸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그냥 언어의 나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래서 그냥 행만 바꾸고 뭔가 이렇게 그냥 바꿔서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시인가?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보면 사실은 일반 그냥 평범한 언어를 그것을 아름다운 시어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인이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흩어진 그런 어떤 그 언어들이지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은 진흙탕을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다가 보면 뭔가 이렇게 조약돌이 이렇게 가지런히 밟기 좋도록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 길을 그런 조약돌을 밟으면서 우리가 진흙탕에 빠지지 않고 흙 묻히지 않고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잘 하는 그런 이제 글쟁이들이 말하자면 문학하는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필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모양새로 수필이 또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언어를 잘 찾아서 또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그것을 잘 엮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이제 좀 수고스럽지만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좀 읽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언어가 사상의 표현이라고 하면 시어는 영혼의 표현이다. 영혼의 표현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고 정신이 마음이 있고 무슨 육체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보면 3분법을 얘기하거든요.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정신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동물에게도 있는 거죠. 그것이 저급한 이제 어떤 정신 세계가 말하자면 동물이고 아주 고급한 그런 그 정신 세계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 동물이 말하자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있는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뭔가 이렇게 참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통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의 표현이 말하자면 이제 시어일 수가 있겠다. 아주 이렇게 좀 높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언어와 시어는 다르다 그랬어요. 언어와 시어는 다르다. 시어는 언어 이상의 언어이다. 그래서 시는 언어가 아닌 시어로 시를 쓰는 사람이다. 이처럼 언어와 시어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시인이고 이러한 그 시인의 가슴과 불끝에서는 어떤 일상의 언어도 시어가 된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어와 일반 언어를 잘 구분할 줄 모르면서 구분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또 그런 얘기들을 또 평론가들도 좀 하는 것을 또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시를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조지원 시인이 쓴 글에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런 시를 만나고 싶다 했어요. 조지원님의 시론에 보면 지금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귀에 쟁쟁 울리는 듯한 음악성을 가진 시. 이제 수필은 뭐 산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시는 말하자면은 이게 운문이죠. 그래서 음률이 있죠. 말하자면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문학의 장르하고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보통 보면 무슨 자유시가 있고 우리가 보통 지금 많이 쓰는 시들은 거의 다 자유시입니다. 말하자면 자유시에 아마 이렇게 이제 대칭을 할 수 있는 시가 말하자면 정형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시조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그 범주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형시라고 하는 거는 그 음률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조 같으면은 3사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그 좀 바깥으로 드러난 그래서 뭐 그걸 그 전문적인 용어는 외형률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지금 그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자유시는 뭐냐면은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거죠. 리듬이 꼭 이렇게 정형시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리듬이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내재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재율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시가 말하자면 또 자유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시는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음률이 그다음에 자유시는 뭐 그냥 이렇게 시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쓰는 그런 어떤 그 시는 자유시는 주로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음악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시를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귀에 쟁쟁 울리는 듯한 음악성을 가진 시. 이런 시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뭐 그런 시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잠깐 보죠. 눈에 선하게 그 장면이 떠오르는 투명한 그림이 있는 시. 시를 보면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요즘에 시가 하도 난해해서 어떤 경우에는 쓰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농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뭔가 이렇게 아주 그림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투명한 그림이 있는 그런 시. 귀에 쟁쟁이 울리고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그런 시. 그 다음에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는 감동을 주는 시. 그런 시가 그립다. 그러면서 언어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
언어 예술가로서의 시의 기품을 갖춘 시, 정신의 기호를 느낄 수 있는 시, 그래서 즉각 암송하고 싶은 시를 만나고 싶다. 이거 이제 조지호님이 그 실언에서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걸 다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다 갖출 수도 없겠죠. 이걸 뭐 다 어떻게 갖추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뭔가 우리의 골은 이런 데에다가 두고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시를 쓰고자 할 때, 수필을 쓰고자 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끙끙거리는 게 있어야 되겠다. 좀 어떤 아픔이 있어야 되겠다. 좀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배고픔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궁핍을 느끼는 시, 내가 뭔가 영혼의 어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영혼의 궁핍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뭔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뭐 배고픈 자, 육신적으로 배고픈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어떤 영혼의 배고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고 문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런 어떤 영혼의 배고픔, 그런 어떤 영혼의 갈급함,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우리가 아름다운 글들을 또 이렇게 배출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시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조지훈 시인의 얘기입니다. 언어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지나치게 안이한 일상으로 쉽게 쓰여진 시. 어떻습니까? 뭐 저도 이런 시를 주로 쓰는 그런 보잘것없는 시인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때는 써놓고서도 내가 볼 때도 하품이 날 때가 있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찢어버리십시오. 거기에 무슨 또 덕지덕지해서 뭘 또 붙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습작욕은 괜찮겠죠. 습작으로 쓰는 거는. 근데 그걸 발표를 한다. 어디에 우리가 지금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SNS상에도 발표를 하고 또 지상에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일단 발표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 늘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미 두들겨 맞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 작품에 대한 비판이 가혹하게 그렇게 내게 들려와도 반응이 돼도 그거를 잘 우리가 이렇게 빨아들여야 됩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래야만 이게 성장이 있지. 내가 이걸 몇 시간 끙끙거리고 쓴 건데 지가 뭐라고 이따위 식으로 말이지 평가를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튕겨내면 그냥 그걸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저 별로 발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 작품이 나갔다, 어디든지 나갔다 하면 칭찬받을 생각보다도 이건 뭔가 가혹한 비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히려 두들겨 맞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글이라고, 이걸 수필이라고, 이걸 시라고 썼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포용해야 되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별로 거기서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손을 떠난 작품은 그게 그냥 내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얼마든지 이거는 난도질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시 창작은 이 두 번째, 뭐 나머지 글들은 여러분이 쭉 보시고요. 시 창작은 언어와의 싸움이며 사랑이다. 이건 제가 한번 그 시 창작 강의를 하면서 거기 뭐 2008년 봄학기 때에 제가 현재 실버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시 창작은 언어와의 싸움이며 사랑이다. 도공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죠. 흙으로 도자기를 만든다면 시인은 언어로 시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같은 흙이지만 그것이 도공의 손에 잡히게 되면 뭐 백자도 나올 수 있고 청자도 나올 수 있고 같은 언어지만 그것이 시인의 손에 들리게 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시인은 언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언어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갈 운명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건 참 저도 얘기하기는 뭐 수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도 언어겠습니다만은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이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갖다가 잘 이렇게 정제된 그런 어떤 그 이제 시어로 이제 언어로 그 말하자면 시어죠. 시어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작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어사전 특히 우리 이제 외국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벌써 여기서 뭐 30년, 40년 이렇게 사신 분들 보면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맞는 얘기죠. 한국말도 어떤 때는 금방 생각이 안 나고 거기다 이제 나이도 이제 좀 뭐 60, 70 넘어가면은요 자꾸 이제 잊어버리니까 무슨 뭐 새로운 어떤 언어, 새로운 어떤 단어가 자꾸 이렇게 좀 떠오르지도 않고 그걸 찾을 수도 없고 써먹기가 좀 힘들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영어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국어사전이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 국어사전이 뭐 옛날 거 말고 20년, 30년 뭐 우리가 저 학교 다닐 때 있던 거 말고 새로 뭐 국어사전 최소한계도 한 10년 이내에 출간된 그런 국어사전 보면은요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고 하면서 국어사전이 하나쯤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국어사전을 자주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러면서 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언어,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언어, 쉽게 떠오르는 언어 말고 다른 언어들을 새로운 언어들을 우리가 자꾸 접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수고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꼭 하나쯤은 좀 최신 걸로 해서 갖추면 좋다. 그래서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이제 보면 이게 초보자가 쓴 시로구나. 이건 별로 시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투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상투적인 용어. 그러니까 상투적인 용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어디서든지 건질 수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어에 대한 고민은 안 한다는 거죠. 글을 쓰기 위한 어떤 수고, 고민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늘 쓰던 말들을 쓰면 그거는 내가 볼 때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이 보이지만은 더군다나 그 글이 이렇게 나갔을 때, 밖에 나갔을 때는 더 식상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쉽게 쓸 수 있어도 그것은 이미 식상한 글이 되기 때문에, 식상한 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시의 어떤 그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내서나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 뭐 지금 이제 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물과 자연 앞에 설 때 그 아름다움을 속 시원히 담아낼 말이 없음을 절감할 때 시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안타까움과 절망을 붙들고 싸움할 때도 있다는 거죠. 천상병 시인을 아시죠?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쓴 분인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무명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무명. 제가 한 년만 썼습니다만 그것도 빠진 게 있네요. 뭐라고? 나는 그때. 그게 빠졌어요. 뭐라고? 나는 그때 말할 수 없이 저녁 노을이 저 가는 것이었다.
뭔가를 써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시인도 천재적인 그런 어떤 시 감각을 소유한 이 시인도 뭔가 찾아내기가 힘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김현승 시인의 저기 뭡니까 국가협에서 같은 그런 시 이런 거는 줄을 쓰기 위해 가지고 뭐 3일 밤을 샜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믿어도 돼요? 예? 글쎄 뭐 진짜지 뭐 아니지 뭐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제 고민을 했다는 얘기겠죠. 예. 거기 한번 천상병 시인의 무명 시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 뭐라고 나는 그때 말할 수 없이 저녁놀이 적어낸 것이었다. 그 시간과 밤을 보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봄도 가고 어제도 오늘 이 순간에도 빨간이 타서 쓰러지는 놀빛, 그래서 놀빛. 저기 저 하늘을 깎아서 하루빨리 내가 나의 무명을 적어야 할 까닭을 나는 알려고 한다. 나는 알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아름다운 뭔가를 이렇게 그것이 뭔가 이렇게 속에는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적당한 언어, 적당한 시어를 찾아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에서 천상병 시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는 언어의 정수,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문학 중에 가장 완벽한 표현을 요구한다. 우리는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하나의 단어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말을 찾을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물일어라고 하는 한문이 있죠. 일물일어. 이건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면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일물일어. 말하자면은 하나의 어떤 사물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은 정제된 언어인데 그게 말하자면 시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턱 그냥 써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면 한 가지 아주 적절한 단어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잡아서 쓰라는 거죠.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하시는 분은 하시는 분이 최상의 말은 최상의 순서로 늘어놓은 것이 시다. 국어사전을 배고자 하는 사람, 모국어와 열애하는 사람이 시인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사물들을 가장 완벽한 이름으로 호명하기 위하여 끝없이 언어를 찾아 헤매고 언어를 사랑하고 언어와 싸우는 것이고 시를 쓰는 것이다. 좀 시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누가 시를 쓰겠나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나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여기 이미 다 출산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옥동자가 쉽게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10개월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시간이 그렇게 가벼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고서도 또 출산할 때 보면 얼마나 좀 힘들게 합니까? 남자들은 참 저는 우리 첫 아이 날 때 배가 고파가지고 나가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애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두고 그 얘기를 제가 그냥 몇십 년을 제가 그랬는데 아무튼 뭐 힘들죠. 힘들게 태어나야 옥동자지. 시도 마찬가지, 수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은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시어를 찾아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유화라고 하는 그 시인이 이분이 1963년생인가 그런데 전라도 고창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영화 감독도 하세요. 이분이 영화 감독이시고
또 시인이시고 수필가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분이 만든 영화 가운데 말죽거리 장욱상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예. 쌍화점 그런 거 다 이분이 만든 작품들인데 최근의 작품이 강남 1970이라고 하는 작품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간에 이제 감독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그 평범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상당히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시어로 이제 시가 됐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시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세탁소의 아가씨는 옷수선을 아주 잘하죠. 헐겁거나 꽉 조이는 바지들을 감쪽 같은 맞춤복으로 고쳐놓지요. 군더더기 없는 문장을 의미하듯 나는 그 옷을 입어요. 솔벤트 내음 가득한 세탁소에 가면 그녀는 살짝 하얀 치아를 보이며 말하곤 하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시가 뭘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줄부터 나옵니다. 세상을 떠돌다 돌아온 옷들에게 나는 많은 걸 배운답니다. 그들에겐 새 옷이 지닌 오만과 편견이 없지요. 더러움의 끝에서 다시 순백의 빛을 보았으니까요. 그녀의 세탁소에 갈 때면 그녀의 세탁소에 갈 때면 난 그녀의 손길처럼 아름다운 문장을 꿈꾸어요. 어둠의 끝에서 다시금 흰 눈처럼 빛나는 옷들의 영혼을 꿈꾸어요.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뭐 평범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시죠. 세탁소 얘기. 그런데 그 세탁소에서 여기 보면 그 새 옷이 지닌 오만과 편견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어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런 어떤 오만과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러움의 끝에서 다시 순백의 빛을 보았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시인의 마음이고 시인의 어떤 안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인이 위의 시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언어, 시어의 꿈은 모든 시인들이 꿈꾸는 이 상태이기도 하다. 이상형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 시에는 군더더기 없는 문장, 오만과 편견이 없는 올바른 문장과 더러움의 끝에서 순백의 빛을 보고 어둠의 끝에서 흰 눈처럼 빛나는 불굴의 문장을 지향하는 이 시인의 꿈이 잘 노래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지니면서 시의 바람직한 모습을 세탁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일상어의 묻은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옷으로 탈바꿈시키는 언어의 세탁공의 모습을 보여준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거기에 제 졸시를 두 편을 다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 띄고 하나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펴놓고 보니까 두 편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향수, 제가 58살 때 쓴 향수라는 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곳곳에 아까 소개드렸던 그런 시입니다. 향수. 뒷산 기슭에 작은 광명 차오르면, 작은 광명은 달을 얘기하는 거죠. 달. 낯선 땅에 붙은 나그네 발길 움직일 줄 모르고 묵은 한숨으로도 가둘 수 없는 향수는 벌써 고향 하늘에 걸렸다. 58 중추에 턱없이 울컥거리는 가슴, 고향 생각에 지친 나는 천성 나그네인가 보다. 소시적 어머니 등짝에 걸렸던 저 달덩어리, 나그네 순례길 동무인 양 여선하건만 오늘 밤 너보다 더 밝은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 회상의 그림자를 지우려 한다. 언젠가
떠오르는 달빛을 보면서 썼던 시였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제 졸시를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를 쓸 수가 있다. 얼마든지 수필을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자신감을 드리고자 제 졸시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뭐 제 잘난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시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 속에서 이제 시에 대해서 그리고 수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쓰시면서 잘 그렇게 해오셨지만은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끙끙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 작업을 또 수필 문학 작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정말 내가 써놓고선도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작품들. 그래서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도 정말 참 기쁜 그런 글들이 나오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제가 더 길게 하면 여러분들도 배도 고프실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돌아가셔서 좀 시간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어사전 시를 쓰고자 한다면 또 수필을 쓰고자 한다면 국어사전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좀 사는 그런 어떤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참 서점도 뭐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 가시면 혹시 가실 기회가 있거나 누가 가시는 분이 계시면 뭐 시집을 뭐 누구 시집을 우리가 뭐 여러 사람 시집을 다 이렇게 섭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것도 오래된 건데 이게 언제 나온 건가요? 제가 한국 명시 해설을 하면서 교재로 쓰던 그런 책인데요. 민음사에서 나온 애송시 100편 한국 대표 시인 100명의 시를 100명이 추천한 어느 가슴엔들 시가 꼽히지 않으랴 1, 2, 2로 나왔어요. 벌써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벌써 뭐 언제 나왔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100편의 애송시, 애송시지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명시들입니다. 뭐 선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작품들도 있고요. 또 최근의 작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이게 벌써 나온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한국 값은 9,000원이네 이거 제 계산에. 그래서 그래도 뭘 좀 쓰려고 하면 남의 작품들을 자꾸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작품을 읽어보는데 그 많은 시집을 다 우리가 해서 읽을 수는 없고 그죠. 그래도 대표 시들, 명시들 이렇게 쭉 해놨으니까 한번 가져가셔서 보시면 좋고요. 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또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인터넷에서도 좀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있죠. 인터넷에서도 뜨고 하니까. 그러니까 혹시 가시는 기회 있거나 뭐 그러시면 왜냐하면 이제 좀 글을 써봐야 돼, 시를 좀 써봐야 되겠다든지 시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늦게 시작을 저도 뭐 2010년도에 처음 시집 한번 내봤는데 어쨌든 간에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는 성향이 어떤 때 마음이 좀 급한 때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여기 와서 발표한다고 또 좀 이제 생각하면서 좀 써보고 한 주간 내에 자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기동량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서 그냥 끝나버리고 나면 여기 왔다 가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좀 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걸음 오셨는데 오셨다가 가시면서 나도 좀 시를 써봐야 되겠다. 더 잘 써봐야 되겠다. 나도 수필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좀 쇼크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또 이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얘기를 길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